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무슨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절차 진행 중에 파산 면책을 취한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9년생이었고요. 이럴 때 이제 면책을 취하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가 동시 진행되거든요. 파산 절차는 폐지, 더 이상 환가할 게 없을 때는 폐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절차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결정도 나지 않고요, 기각 결정도 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면책 의견도 안 나겠죠. 면책 절차에 대한 판단 없이 기타 사건으로 종국이 되기 때문에 기타 종국이죠. 기타 종국.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통 어떤 소송이 종료되려면 당사자 의사에 의한 종료, 소유의 취하, 이런 게 있죠. 청구의 포기. 그 다음에 법원의 행위에 의한 판결, 결정, 이런 거는 이제 법원 조정, 이런 거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이력도 없고, 이거 아마 서류를 잘 안 낸 것 같아요. 처음에 2002년 법인을 설립하여 2005년까지 대표 일을 하면서 땡땡땡 가족과 동업을 하였으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채무가 증대되었고, 이후 지인 소개로 LED 전광판 영업을 하였는데 2007년 셋째 누나가 어디에 이제 식당을 창업하자 함께 운영하였으나 결국 이제 운영이 부진했고, 누나의 이혼 소송으로 2008년 6월 가게를 폐업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막노동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이제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이때까지 보면 2008년 정도고, 지금 2018년이면 18년 19년이면 11년 지났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채무도 얼마예요? 8,600이에요. 많으면 많죠. 근데 이 사건은 느닷없이 2019년 12월 12일 날 면책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고 일주일 만에 파산 폐지 면책 취하 신청. 지금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단점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첫 기일 전에 법원에서 이제 수요일쯤에 당신 다음 주에 당신 사무실은 몇 건이다. 보통 이제 19건 정도가 옵니다. 그럼 수요일날 이제 우리 직원이 열심히 당사자들한테, 채무자들한테, 아니면 사무실,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 내지 이제 문자를 일단 먼저 쏩니다. 언제까지 나오셔서 파산 선고를 받으시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확인 전화가 오죠. 확인 전화가 안 되는 데는 대리인 사무실, 하여튼 연락처로 최대한 100% 출석을 목표로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출석합니다. 직원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보조인은. 저는 이제 그때 기록을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전자소송 다 전자화가 돼 있으니까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서 옛날엔 그냥 PDF 파일에서 바로 한쪽에 띄워놓고 더블 모니터로 한쪽에서 이제 입력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계좌 조사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포스트도 붙이고 이제 밑줄도 치고 형광펜으로 팍팍 그으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책갈피 기능이 있어도 좀 조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이제 출력을 해서 골무를 끼고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1차 메모를 해요. 쭉 보는 거죠. 1차 메모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직감적으로 대부분 이제 한두 가지 사안이에요. 복잡한 사안이야 이제 있지만 그런 거는 아주 흔치 않고, 대부분은 이제 한 가지 쟁점입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보험이면 보험, 주택이면 주택, 경매면 경매, 사업상 약간 좀 은닉이면 은닉, 편파행위면 편파행위. 이 모든 게 종합 세트로 되어 있는 사건은 아주 극히 드물죠. 하나에 한 두세 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20건 정도를 이제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한번 쭉 보고 메모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면담 시간을 제가 이제 정합니다.
채권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니까 나눠줄 거를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보통 이제 선고한 선고한 뭐 예전에는 일주일 만에 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둔해졌죠 사람들도. 그래서 요즘은 한 2주 정도 주고 뭐 다시 이제 5월 10일 날 선고한 사건은 다음 주 5월 20일 수요일 목요일 날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월요일 날 가면 수요일 날 배당을 받아서 이제 직원하고 관제인이 일을 하고 월요일 날 선고 때 이제 30분 전에 선고를 하죠. 판사님 2시에 선고하면 1시 반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9명한테 이것저것 제가 메모한 거를 하나하나씩 다 물어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어차피 대리인들도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뭐 인터넷 다 섭렵을 해서 관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채무자 제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뭘 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모르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봐야 어떻게 쓸데없는 낭비고 시간 낭비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유한 쟁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이번에도 어떤 분한테는 당신은 보험료가 12개가 나가는데 계속 현재까지 보험 해약 하급금이 얼마인지 왜 안 띄웠냐. 그걸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첫 조사 때 가져오도록.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그 기억력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게 제가 메모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 3년 내에 부동산을 3개를 팔았는데 그런 거에 신청서 기록에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일부러 이제 안 쓴 거죠 사실은. 외면하는 거죠. 왜? 들춰내는 순간 거기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은닉이든 편파행이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계속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겠죠.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최근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다 하나하나 일종의 이제 부모가 사망한 거 혹시 상속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미리 언제 돌아가셨는지 또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당일날 조사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쟁점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뭐 다른 게 또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 있는데 아니면 거의 다 제가 예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안 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의심스러우면 잘 안 내죠. 처음에는. 나중에 내려고. 인간의 어떤 본성이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숨긴다기보다도 좀 그쵸. 그런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때 이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 강원도에서 무슨 뭐 부동산을 주택인가 그거를 이제 근저당 주택이 아니라 땅인가요? 근저당을 막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친구고 뭐 이런 얘기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때.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하고 좀 열심히 이제 캘라고 하던 중에 이분은 이제 뭔가 감을 잡았죠. 아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고구마 줄기 얽히듯 털릴 것 같으니까 애초에 12월 9일날 선고했어요. 월요일날 선고한 거거든요. 이때. 근데 12월 12, 9, 10, 11, 12 월, 하, 수, 목 목요일날 취하한 겁니다. 나흘 만에. 뭔가 관제인한테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겁을 먹고 사실 그냥 쭉 조사를 받았으면 별거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취하를 하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제인이 강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폐지하고 면책 그냥 스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를 하니까 간혹 취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요 2019년 12월 9일 요때 요 다음 달인가요? 그때도 어떤 분이 이제 배우자의 그 인삼 조합을 하신 분인데 아들 명의로 아들이 좀 젊어요. 27인데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요. 임대차 보증이 좀 셉니다. 한 1억 5천 있고 아들 명의에 이제 보증금 2,500짜리 집이 있어요. 그 이제 학교 앞에 그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1억 5천은 아마 부모가
부부 파산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500짜리는 본인이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에서 이제 조금 뭐 대학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명의가 은닉돼 있다고 봐야죠. 부부는 이혼했지만 명의를 이혼한 사람한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죠. 좀 뭔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을까 해서 좀 계획을 잡아놨는데 뭐 취하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네. 69년생 닭띠, 저하고 그때 동갑인 분이었는데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강원도 태백 쪽하고 막 연결이 돼 있어. 제가 고향도 강원도고 해갖고 유심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이분은 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좀 취하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파산 면책을.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면책만을 받기 위해서 다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한 제도의 파산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동영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사안이 있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면책 취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유념히 봐주시고, 면책을 취하를 하실 분들은 아예 그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신청 전에 취하면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도 5월 11일 날도 저희 그때 2개 단독 한 170명 선고를 했는데 한 분 딱 취하하더라고요. 관제인이 뭐 이렇게 제가 아시는 관제인이 뭐 열심히 설명을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판사님 앞에서 판사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묻습니다. 취하하실 분 손 드십시오. 나오십시오. 이제 그때 나가면 취하면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그게 도저히 해소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뭐 차라리 면책 신청, 파산 면책 신청 안 하고 별다른 뭐 불편해도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그 사유가 나중에 관제인이 어떤 환가라든가 문제가 되면 그 정도 각오하고 들어오시는 게 사실 좋죠. 저 그냥 무조건 면책을 받으시려고 들어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상담을 잘 받으십시오. 이번에 좀 뭐 사안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죠. 다들 어려우시지만 파산 면책은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한번 잘못되면 뭐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또 몇 년 걸려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관제인한테 아주 혹독한 조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기가 잘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상담을 잘 받고, 상담도 피드백을 하지만 결국 진단을 받아야 돼. 상담 이상. 진단은 뭐냐면 뭐 관제인 내지 법원의 시각에서 완전히 훑는 거죠. 그렇죠? 상담이라는 건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무료 상담실 가면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묻죠. 궁금한 것만. 전반적으로. 근데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모든 사항을 기본적으로 서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단자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간과한 것 자꾸 이끌어내야 돼요. 이끌어내서 본인은 그걸 무의식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문제 안 되겠지 하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지는 거 그런 데서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자는 진짜 MRI, CT 찍듯이 완전히 그냥 다 훑어야 돼요. 이 몸, 채무자의 일상을 싹 스캔해갖고 진짜 주거부터 상속까지 거길 통과하면은 당신은 뭐 무조건 파산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파산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상속을 관제인이 문제 삼을 것이다. 상속 협의 분할을. 요거는 예전에 보험 변경됐는데
금액이 작아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보험 변경이 시간이 금액이 크고 비록 시간이 지났어도 이미 변경된 시점에 해약 환급금이 꽤 있기 때문에 관제인이 환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임차 보증금도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환가 범위라든가 이런 게 태양에 따라서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상담을 뛰어넘는 파산에서는 진단을 받아. 진단도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진단도. 그렇죠? 또 그 진단이 진단대로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왜? 제가 요 전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아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인권 행사를 모르면 면책을 해야 된다. 이 벌써 나뉘잖아요. 설이. 그다음에 부부재산 어떻습니까? 부부재산에서 이혼 재산 분할처럼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파산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판사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죠. 김무슨 판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자기는 반대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이게 100%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파산이 그래서 어렵고 회생과 달리 또 다른 어떤 회생보다 더 어렵죠 사실. 회생이야 소득 딱 나오고 컴퓨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생계비, 가족 수 이런 거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죠. 그럼 58만 자기 소득이 190입니다. 부양가족 2명입니다. 그럼 딱 빼면 나머지 160 빼고 32만원 그 이제 3년이냐 5년이냐의 문제만 남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가 채권자 반대 여부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강제로 인가해 주는 거죠. 개인회생은 일반회생은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지만 일반회생이야 1년에 몇 건 되겠습니까?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다 남의 나라 얘기죠. 많이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얘기지 일반 서민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결국은 대부분 파산 아니면 개인회생을 해야 돼요. 개인회생도 아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워낙 물가가 오르고 이런 주거비 생계비가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현실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제 나온 2018년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19년 통계도 이제 조만간 올릴 계정인데 거기서 파산 채무자들의 월 주거비가 얼마나 주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50만원 나옵니다. 50만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분이 50만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산도 중간에 있는 분이 한 3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일부 차량하고 무슨 보험해약 환급금 조금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파산자가 중간에 있는 분들이 줄을 서면은 더 많은 분도 있고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죠. 자 이렇듯 하여튼 이분 취하한 분은 글쎄요 변호사님도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면 진단을 받았으면 그거 별 문제 없다 속 시원히 안심을 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저는 자신 있구나 그래 한번 갖고 와라 소명을 해라. 근데 슬그머니 취한 걸 좀 당황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죠 사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돈까지 썼을 텐데 뭔가 그 변호사 내지 사무장하고 이게 뭔가 교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안 하고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일단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놓고 보는데 이게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변호사한테도 얘기 안 한 걸 관제인이 문제를 삼으니까 겁을 먹고 취하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짐작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렸어요. 몇 년 걸린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취하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